김비서 들리나? 나야, 윤대훈. 외딴 섬에 버려진 노인이 멀어지는 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차례잖아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아들이 떠나며 남긴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28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버려졌지만 그의 정신은 멀쩡했어요. 계획대로다. 이제 시작하자.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넝쿨째 찾아갑니다. 윤대훈 회장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겨우 2살배기였던 아들 정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차 안에 있어야 할 아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은 절벽 아래까지 수색했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훈 회장은 그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어증이었죠.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수색대가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밤마다 회장은 죽은 아내가 아기 정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직접 만들어 불렀던 그 자장가는 이제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대훈 회장은 말은 못해도 매일 수색을 지시했어요. 손짓과 메모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 찾아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5살이 된 아이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회장의 비서로 일하던 정영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여직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영숙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는 걸요. 그녀는 미혼모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전 몰래 아이를 낳아 시골에 맡겨두고 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서름만 받아온 그녀에게 아이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죠. 정영숙은 회장의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나이가 비슷한데.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회장이 수색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영숙의 마음속에선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회장이 정영숙을 불렀어요. 메모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니가 아들 수색을 전담해주게. 믿을 사람이 자네밖에 없네. 정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반드시 도련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정영숙은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회야. 내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정영숙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수색하는 척했어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시골에 맡겨둔 자기 아들 태영을 데려왔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태영은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자 어리둥절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아버지?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그럼 넌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야. 태영은 엄마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정영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태영은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영숙은 친아들마저 속이며 거대한 거짓말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영숙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회장이 쓰던 칫솔을 몰래 챙겼어요. 그리고 정우의 머리카락도 뽑아놨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샘플이었습니다. 정영숙은 돈을 써서 검사기관 관계자를 매수했어요. 이 2 샘플을 검사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는 친자 관계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건 조작 아닙니까?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관 직원은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영숙은 회장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방의 한 고아원에서 수상한 아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죠. 나이도 비슷하고 사고 당시 날짜와도 들어맞았습니다. 정영숙은 고아원 원장을 매수해서 거짓 기록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3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구조됐다는 내용이었죠. 정영숙은 태영에게 미리 가르쳤습니다.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해. 알았지? 응, 엄마.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기에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영숙은 회장 앞에 정우, 아니 태영을 데려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련님을 찾았습니다. 대훈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태영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아이에게 뻗어졌습니다. 태영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죠. 이 아이가 내 아들 정우가 맞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썼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회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태영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행복했죠. 드디어 아들을 찾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부터 태영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아이는 윤정우가 되었습니다. 정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공했어. 이제 내 아들은 재벌가의 아들이야. 며칠 후 정우는 회장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환경의 어린아이는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영숙이 회장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우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핑계였죠. 정영숙은 정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엄마. 정우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습니다. 정영숙은 황급히 아이의 입을 막았어요. 쉬. 조용히 해. 정영숙은 문을 확인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차갑게 말했죠. 정우야, 이제부터 절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알았지? 왜요? 엄마는 엄마잖아요. 안 돼. 여기선 나는 그냥 아줌마야. 회장님이 내 진짜 아버지시고 나는 비서 아줌마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에 실수로 엄마라고 부르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쫓겨나. 그럼 다시 가난하게 살아야 해. 너 그러고 싶어?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 나는 정영숙 아줌마. 너는 회장님 아들 정우. 알았지? 네. 아줌마. 정영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회장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영숙은 재빨리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야, 아버님께 잘해드려야 해. 회장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영숙 씨 아직 있었군요. 네, 회장님. 정우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장은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그렇게 재벌가의 도련님이 되었어요. 회장은 정우를 친아들처럼 대했죠. 최고급 옷을 입히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회장의 아들로 자라며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정영숙은 그동안 비서로 남아 정우를 지켜봤습니다. 정우가 15살이 되었을 때 정영숙은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비서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정우는 이미 회장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고마움의 표시로 거액의 퇴직금을 주었어요. 정영숙은 그 돈을 받아들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정영숙은 정우가 고등학생이 된 후에도 가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넌 회장님의 진짜 아들이야. 절대 잊지 마. 그리고 회장님께 잘해드려야 해.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진짜 아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25년 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회장은 이 아이가 진짜 아들이라고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정영숙의 치밀한 거짓말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우는 어느덧 30이 넘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아들로 자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어요. 하수진은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정우 부부는 회장 저택에서 함께 살았죠. 하지만 정우에게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정영숙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회사를 떠난 사람이었지만 정영숙은 끊임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그 자리는 원래 내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 늙은이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건데. 너 지금 기회를 놓치는 거야. 정영숙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급기야 매일 전화가 왔어요. 정우야, 넌 회장님의 진짜 아들이야.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니? 정우는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실무를 맡으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됐죠.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정우는 어느새 그 자리를 욕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진도 남편을 부추겼어요. 여보, 당신이 아들인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다른 재벌 집안은 일찍 물려받던데. 두 사람의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대훈 회장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윤대훈 회장도 이제 6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어요.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죠. 가끔 깜빡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같은 질문을 2번 하기도 했죠. 정우 부부는 회장의 실수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수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아버님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거 보셨죠? 혹시 치매 아닐까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계속 지켜봐. 만약에 정말 치매라면. 정우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지. 회사를 완전히 넘겨받을 수 있잖아. 그래도 그렇지, 대놓고 그런 말을. 당신도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솔직해져, 수진아. 하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아들 노릇만 하고 살 건가요? 윤대훈 회장은 아들 부부의 속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실어증은 있었지만 눈과 귀는 멀쩡했으니까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서로 눈치 보는 모습, 모든 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생각했죠. 시험해봐야겠구나. 이 아이들의 진심을. 그래서 회장은 일부러 실수를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도중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더라?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황급히 나섰죠. 아버님, 방금 말씀하신 투자건 말씀이십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랬나? 회의가 끝나고 정우와 하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 진단서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병원에 알아볼게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걱정돼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라는 걸요. 며칠 후 하수진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만났죠. 선생님, 저희 시아버님이요.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치매 검사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시군요. 한번 모시고 오세요. 하수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면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일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의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하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하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윤대훈 회장은 하수진이 병원에 다녀온 걸 알았습니다. 김 비서가 귀띔해줬거든요. 회장은 메모지에 썼습니다. 병원 어디인지 알아내게.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혼자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의사를 만났습니다. 메모지로 대화를 나눴죠.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여기 왔었을 겁니다. 아, 네. 어제 다녀가셨는데요. 회장은 다시 메모지에 썼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썼습니다. 제 가족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 진단서가 나가면 선생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은 손을 내밀어 의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움의 표시였죠. 며칠 후 윤대훈 회장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우와 하수진이 함께 갔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나왔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정우 부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정우가 깜짝 놀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하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하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필요하시면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은 기사와 먼저 출발하고 정우와 하수진 둘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왔네. 이 순간이. 하수진이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회장님. 이제 진짜 당신 차례예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 전혀요. 우리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요. 두 사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정우가 일어나 말했어요. 이사님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사회장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진단서도 있습니다. 정우는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죠. 아버님은 더 이상 경영 판단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정으로 경영권을 제게 이양하는 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아직 계신데 이게 무슨... 정우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진단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회의장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라는 증거가 있었죠. 결국 정우의 의견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윤대훈 회장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혼자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려다 발을 헛디뎌 책상 모서리에 다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으악! 극심한 고통에 반사적으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회장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어요. 방금 자신이 소리를 낸 겁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요. 회장은 멍하니 서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봤습니다. 말이 나왔어요. 실어증이 풀린 겁니다. 회장은 주저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 기뻤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치매 연기와 함께 실어증도 계속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믿었던 게 잘못이었구나. 회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정우와 하수진은 더욱 노골적으로 회장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대훈 회장은 그 모든 걸 지켜보며 참았습니다. 복수의 날을 준비하면서요. 정우와 하수진은 며칠 후 회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하수진이 계속 말했죠. 바닷가에 있는 조용한 별장이에요. 거기서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요. 정우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다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푹 쉬고 오세요. 윤대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면 안 됐죠.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사흘 후 회장은 짐을 꾸렸습니다. 정우 부부가 차에 태워 항구로 데려갔어요. 작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섬까지는 배로 1시간쯤 걸려요. 하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정우가 회장의 가방을 챙기는 척하면서 슬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다 봤지만 모르는 척했죠. 전화기는 제가 보관할게요. 섬에선 어차피 안 터져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선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모든 걸 체념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배가 작은 섬에 도착했죠. 선원이 회장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정우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회장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푹 쉬세요. 연락은 제가 할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가 돌아서려다 멈춰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사실 말이죠, 아버지. 저 이제 매일 회장실에서 아버지 의자에 앉을 거예요. 기분 좋더라고요. 회장은 놀란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제 차례잖아요. 회장 자리는 원래 제 거니까요. 편히 쉬세요, 아버지.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아들이, 피를 나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야, 넌 내가 그렇게 키웠니?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회장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정우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졌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한편 배 위에서 정우가 하수진에게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회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수진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떠났네.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야. 저 늙은이 다시는 안 봐도 되겠어. 여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보고품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2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 아니, 3달에 한 번도 괜찮고. 하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섬에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는 항구를 향해 달렸어요. 정우와 하수진은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정우와 하수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장실 정리였습니다. 정우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떼어냈어요. 이제 필요 없어. 액자를 창고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수진은 회장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뭐 쓸만한 거 없나? 조심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정우는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쿵쿵 두드렸어요. 여보, 이제 여기가 내 자리야. 축하해요, 회장님. 하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 시각 대훈 회장은 외딴 섬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침대 하나, 낡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최소한의 식료품만 들어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어요.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아내와 아들을 잃던 그날이 생생했죠. 빗길에 미끄러지던 차,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아내의 마지막 비명. 모든 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정우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니? 회장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28년 만에 제대로 된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침대 밑을 뒤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리 숨겨둔 비상 무전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주파수를 맞췄어요. B-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 들리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다시 말했어요. 나야 윤대훈이야. 잠시 후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무사하십니까? 김비서였습니다.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응, 무사해. 계획대로야.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계획대로다. 이제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섬으로 떠나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김비서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죠. 회장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김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메모지에 썼어요. 무전기야. 만약을 대비해 준비했네. 혹시 날 섬으로 보낸다면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자네만 믿네. 김비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메모지에 또 썼습니다. 이 주파수로 매일 밤 10시에 교신하자. 절대 놓치지 말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무전기를 켠 거였죠.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정우를 조사해. 회사에서 뭘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전부 파악해. 이미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좋아.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회사 사람들도 파악해. 누가 진짜 충성파인지. 명심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무전기를 다시 침대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죠.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네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끝까지 지켜보마.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딴 섬에 버려진 늙은 회장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지켜보고 계획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수의 꿈을 꾸면서요. 다음 날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우가 단상에 섰어요. 여러분, 아버님께서 당분간 요양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오래된 임원들이었죠.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리고 회장파였던 임원들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직급을 박탈하고 한직으로 발령냈어요. 반대로 자기 편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죠. 회사는 하루아침에 정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 김 비서는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과 나눈 무전교신이 계속 떠올랐죠. 정우를 조사해. 회사에서 뭘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전부 파악해. 김 비서는 책상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정우가 최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김 비서는 회사 내부 전산팀에 연락했습니다. 정우의 통화 기록을 조용히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가 특정 번호로 자주 전화를 걸었더군요.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씩이었습니다. 이 번호 주인이 누군지 알아봐. 김 비서가 조사팀에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정영숙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옛 비서였죠. 25년 전 퇴사한 여자였어요. 정영숙? 외정우 도련님이 정영숙 씨와 연락을 하는 거지. 김 비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된 직원인데 왜 자꾸 연락을 주고받을까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지만 회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영숙의 계좌로 매달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정우였습니다. 수천만 원씩, 어떤 달은 억 단위까지 올라갔죠. 이건 뭐지? 왜 정우 도련님이 정영숙 씨에게 돈을 보내는 거야? 김비서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무전기로 회장님께 보고했어요. 회장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정우 도련님이 정영숙 씨와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내 옛 비서 말인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정우 도련님이 정영숙 씨에게 매달 거액을 송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더 파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을 거야. 정영숙의 과거도 조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정영숙의 과거를 추적했어요. 회사 입사 전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정영숙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어요. 미혼모였던 겁니다. 미혼모라고? 그럼 아이는? 김비서는 출생신고를 추적했습니다. 정영숙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태영이었어요. 출생 연도를 보니 지금의 정우와 나이가 똑같았습니다. 이건 설마? 김비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우 도련님이 정영숙의 친아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김비서는 정영숙의 옛 지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살던 동네 사람들,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들을 만났어요. 한 옛 동료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영숙이요? 그 여자 원래 야심 많았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죠. 어떤 식으로요? 뭐든지 했어요. 돈 되는 일이라면요. 그러다 회장님 회사에 비서로 들어갔더라고요.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시골에 맡겨뒀다고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데려갔다던데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김비서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영숙이 아이를 데려간 시기가 회장님이 도련님을 찾았다는 시기와 일치했어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비서는 다시 무전기를 켰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정영숙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태영이고요. 태영? 네, 그런데 그 아이 나이가 지금 정우 도련님과 똑같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계속해. 정영숙이 아이를 시골에 맡겨뒀다가 25년 전쯤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내가 정우를 찾았다는 시기와 같군. 네, 맞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정우는? 확실하진 않지만 정영숙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무전기로 전해졌죠. 김비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조사하겠습니다. DNA 조작 흔적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철저히 파헤쳐. 증거를 확보해. 무전이 끊겼습니다. 섬의 별장에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도가 거칠게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마음도 파도처럼 거칠어졌죠. 정영숙, 네가 날 속인 거였구나. 25년간 날 완전히 속였어.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김비서는 회사 내부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정우에게 밉보였던 이사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정우 도련님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혹시 회장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회장님 계실 때가 좋았다는 분들이요. 그분들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조용히요. 이사는 김비서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돌아오시는 겁니까? 김비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답했죠. 이사는 알아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비서는 회장 충성파 명단을 확보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우가 자른 이사들, 한직으로 밀려난 직원들, 회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김비서는 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조용히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비서는 매일 밤 회장과 무전으로 교신했어요.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다음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회장은 섬에서 혼자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김 실장, 이제 슬슬 물증을 확보할 때야. 정영숙이 DNA를 조작한 증거를 찾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당시 검사기관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이 천천히 조여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정영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덫에 걸렸다는 것도, 회장이 모든 걸 알아가고 있다는 것도요. 외딴 섬의 회장은 더 이상 버려진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냥꾼이었죠. 그러는 동안 회사에서는 정우의 행동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섬에서 연락도 없자 정우는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밤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영숙이었어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정우야, 잘하고 있어? 네, 회사는 제가 다 장악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회장 직인도 확보했겠네.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직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정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직도 못 구했어. 정우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아니면 안 돼. 엄마, 그래도 아버지 직인을 함부로. 함부로? 지금 누가 회장이야? 너잖아. 넌 이미 경영권을 넘겨받았어. 직인 정도는 당연히 가져야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우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직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정우는 초조해졌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직인은 없었어요. 그때 하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찾아요? 아버지 직인 말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하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 새로 만들면 안 돼요? 아버님이 치매시잖아요. 직인 잃어버리셨다고 하면 되죠.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방법이 있었죠. 며칠 후 정우는 새 직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것과 똑같이요. 그리고 그 직인으로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회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공문, 이사회 결의서, 계약서까지 모든 문서에 위조된 직인이 찍혔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인 척하며 회사를 마음대로 움직였죠. 김비서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직인을 위조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문서 사본을 챙겼습니다. 그날 밤 무전기로 회장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정우가 직인을 위조했습니다. 가짜 직인으로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나? 네, 문서 사본을 모두 챙겨뒀습니다. 잘했네. 계속 지켜보게. 정우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자기 것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 됐어요. 이제 회사는 완전히 제 거예요. 정영숙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아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아버지 재산도 조금씩 빼돌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치매 때문이라고 하면 돼.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정우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었어요. 엄마 정영숙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꿈이었죠. 태영아, 넌 진짜야. 넌 회장님의 진짜 아들이야. 절대 잊지 마. 꿈속에서 어린 자신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나 정말 회장님 아들이야? 그럼 당연하지. 넌 윤정우야.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꿈을 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하수진을 보며 정우는 생각했죠. 나는 정말 회장님의 아들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분명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는 회장실에서 옛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액자 속에 젊은 회장과 아내, 그리고 아기가 있었어요. 정우는 그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이게 나일까?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하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 봐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는 얼른 액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하수진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실 하수진은 남편 몰래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죠. 자신 명의의 비밀 계좌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그때를 대비해야지. 하수진은 계산적인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처럼 자신도 언젠가 남편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 비서는 이것까지도 눈치챘습니다. 하수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했죠. 회장님, 며느님도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뭐? 정우 몰래 회사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미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도둑의 집에 또 도둑이 있군. 한편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모르겠어. 정우 도련님이 요양 보냈다고 했잖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잘릴 수도 있어. 정우는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입을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조회 시간에 정우가 전 직원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십니다. 괜한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해고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의심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정영숙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급한 목소리였어요. 정우야, 너 요즘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소문이 돈다며. 직원들이 회장님 찾는다고. 제가 다 처리했어요. 처리? 협박으로 입 막는 게 처리야? 그러면 더 의심하는 거야. 정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었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조용히 해.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 아버지가 치매로 섬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야 해. 알겠어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박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1시간 후 방문이 열리고 정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와요? 네가 걱정돼서 왔지. 정영숙은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정우야,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끝이야. 엄마, 근데 이러다 우리 관계까지 모두 들통나면 어떡해요? 들통날 일 없어. DNA 검사 결과도 있잖아. 넌 회장님의 친아들이야.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가끔 꿈을 꾸는데. 꿈? 무슨 꿈? 엄마가 저한테 넌 진짜야라고 계속 말하는 꿈이요.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정영숙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건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넌 진짜 회장님 아들이야. 정말요? 그럼 엄마를 못 믿겠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를 믿고 싶었어요. 정영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마지막 단계야. 회사를 완전히 내 이름으로 넘겨. 주식도 전부 내 명의로 바꿔. 그건 너무. 닥쳐. 정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움찔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넌 그냥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알았어. 난 널 위해 모든 걸 걸었어. 25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고. 정영숙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영숙은 문을 열고 나가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주식 이전 서류 준비해. 절대 늦추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김 비서는 정영숙과 정우의 만남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사무실에 미리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거든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김 비서는 확신했습니다. 정우는 정영숙의 친아들이 분명해. 무전기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영숙과 정우의 대화를 녹음했는데요. 정영숙이 실수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25년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 정우에게 넌 진짜 회장님 아들이야 라고 계속 확인시켜줬습니다. 그건 마치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회장은 무전기 앞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25년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영숙이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거였어요. 김 실장, 이제 DNA 조작의 증거만 찾으면 돼. 당시 검사기관을 찾아내. 이미 찾았습니다. 25년 전 검사했던 병원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나? 당시 담당 직원이 거액의 돈을 받고 퇴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을 추적 중입니다. 빨리 확보하게. 이제 거의 다 왔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였죠.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우와 정영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복수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작은 어촌 마을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고요한 마을을 깨웠어요. 한 남자가 낡은 집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임서준이었죠. 30살의 청년이었지만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새벽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제 쳐놓은 그물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바닷가에 도착하자 마을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준아, 또 일찍 나왔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은데. 물고기 많이 잡히겠어.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힘들었지만 서준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서준은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뿐이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항상 식은땀이 흘렀죠. 서준의 과거는 이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아이가 차 안에 있었죠. 기적적으로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떨어지면서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 나뭇가지에 걸렸던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숲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틀 후 그 근처를 지나던 산촌 노부부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숲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에 걸려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어요. 어머, 여기 아기가 있어요.
얼른 구해야지. 노부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수소문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 사고 기록엔 성인 사망자만 있었죠. 당시 윤대훈 회장은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과 아기가 발견된 장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시기도 며칠 차이가 났죠. 그래서 경찰도 회장 측 수색대도 이야기를 회장의 아들과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그저 신원미상의 미아로 기록됐습니다. 노부부는 며칠간 아기를 돌봤어요. 하지만 가난한 형편에 오래 키울 순 없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보육원으로 보내졌죠. 보육원에서 붙여준 이름이 임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위탁가정을 거쳐 결국 이어촌 마을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준은 열심히 일하며 마을에서 자리를 잡았죠. 이제 30살이 된 서준은 폐기물 수거와 바다구조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평화로웠어요. 서준은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게 전부였죠. 오전 일을 마치고 서준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일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근처 작은 섬으로 쓰레기 수거를 가야 했습니다. 회장이 요양 중인 섬 근처의 작은 무인도였죠.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일이었습니다. 서준은 배에 장비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간단한 식량도 챙겼어요. 라면 몇 개와 물, 그리고 휴대용 버너였습니다. 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파도가 잔잔해서 배가 순조롭게 나아갔습니다. 섬에 도착하자 서준은 해변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어요. 플라스틱 병, 비닐봉지, 부서진 그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준은 묵묵히 쓰레기를 모았어요. 한참을 일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비가 오려나? 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서준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죠. 그때 해변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비를 홀로 맞고 서 있었어요.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죠. 서준은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대훈 회장이었죠. 회장은 서준을 쳐다봤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비 피해야죠. 이러시다 감기 걸리세요. 아, 응.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 멀리 낡은 건물이 보였죠. 저기로 가요. 빨리요. 서준은 회장의 팔을 잡고 뛰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어요. 두 사람은 낡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래전에 버려진 창고 같았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어르신.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어요. 서준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어르신, 다치진 않으셨죠? 응, 괜찮네. 고맙네, 젊은이.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서준은 회장을 자세히 봤어요. 옷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준은 밖으로 나가 배에서 짐을 가져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왔다 갔다 했죠. 휴대용 버너, 라면, 물통, 그리고 여분의 옷가지까지 챙겨왔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제 옷이지만요. 서준이 마른 옷을 건넸습니다. 회장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셨어요? 이 섬엔 아무도 안 사는데. 서준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산책하러 왔었네. 저기 별장에서 지내고 있거든. 아, 그러셨구나. 혼자 사세요? 응. 요양 삼아 왔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버너를 꺼냈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고맙네. 미안하구먼. 아니에요. 저도 점심 못 먹었거든요.
서준은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잠시 후 라면이 완성됐죠. 드세요, 어르신. 서준은 라면 하나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묘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은 서준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코 모양, 눈매, 이마에 윤곽까지 낯익었죠.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익숙하지? 회장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서준도 노인을 보며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어르신, 왠지 모르게 정겨워. 두 사람은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서준이 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겠네요. 밖을 보니 여전히 빗줄기가 거셌습니다. 천둥까지 쳤어요. 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배 타고 돌아가기 힘들겠는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집은 어딘가? 저쪽 마을이에요. 배로 1시간 거리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쉬는 게 낫겠군. 그러게요. 어르신 별장은 멀어요? 걸어서 10분쯤 되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르신, 혹시 별장에 먹을 게 좀 있을까요? 응. 왜? 제가 가서 좀 가져올까 해서요. 여기서 밤을 보내려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내가 다녀오지. 자네는 여기서 쉬게.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어르신이 비 맞으시면 안 되죠.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회장이 길을 알려줬어요. 서준은 다시 비를 맞으며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은 혼자 창고에 남았죠. 잠시 후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식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통조림 몇 개와 과자, 그리고 담요까지 챙겨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별장 괜찮더라고요. 비가 그치면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고맙네. 사실 회장은 서준과 더 있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서준은 웃으며 담요를 펼쳤어요. 그럼 오늘은 같이 여기서 자요. 제가 있으니까 무섭진 않으시죠? 고맙네, 정말. 밤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준과 회장은 담요를 나눠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준이 중얼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같이 있네요. 전 항상 혼자거든요. 가족은 없나? 네. 저 고아예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라고요. 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구먼. 근데 이상하게 가끔 꿈을 꿔요. 떨어지는 꿈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누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회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준이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했네. 잘게요, 어르신. 편히 주무세요. 서준은 이내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서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고아. 기억이 없어. 떨어지는 꿈. 모든 게 28년 전 사고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뒤척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날씨를 확인했죠. 어르신, 날 개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겠어요.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서준이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마을로 같이 가실래요? 혼자 별장에 계시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요. 응, 괜찮겠나? 그럼요. 제 집 좁긴 한데 괜찮으시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서준과 더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 청년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럼 며칠만 신세 지겠네. 좋아요. 가요, 어르신. 두 사람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을 떠났습니다. 1시간 후 서준의 마을에 도착했죠.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준의 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서준은 회장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좁지만 편히 쉬세요. 제가 저녁 만들게요. 서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감자, 양파, 당근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서준은 재료를 썰면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가사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서준도 왜 이 노래를 아는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기억 속에 있던 멜로디였죠. 가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회장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노래는 회장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죽은 아내가 직접 만들어 아기 정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외부엔 알려진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직접 지은 곡이었죠.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서준은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 노래. 서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서준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거든요. 그 노래. 어디서 배웠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어요. 이 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기억 속에 있었어요. 누가 불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불러줬다고? 네. 아마 아주 어릴 때였을 거예요. 꿈속에서 가끔 들려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준이 황급히 부축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안하네. 잠깐 놀라서.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서준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노래가 뭔가요? 혹시 아세요? 회장은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노래는 내 아내가 만든 노래야. 우리 아들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지.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제가? 자네 몇 살인가? 30이요. 태어난 곳은? 몰라요. 보육원 기록에도 없대요.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자네 혹시 DNA 검사 한번 해볼 수 있겠나? 서준은 멍하니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회장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이 28년 전에 사고로 실종됐네. 그 아이가 자네 나이쯤 됐을 거야. 설마.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 자장가는 우리 가족만 아는 노래였어.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이 어르신의 아들일까요? 그날 밤 회장은 서준이 잠든 후 조용히 무전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 실장 들리나? 네, 회장님. 조사해야 할 사람이 생겼네. 임서준이라는 청년이야. 회장은 서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이, 생김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청년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네. 우리 아들에게만 불러주던 그 노래를. 무전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혹시 DNA 검사 준비해. 하지만 결과 안 봐도 난 이미 알 것 같아.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출생 기록, 보육원 기록, 모든 걸 확인하겠습니다. 부탁하네. 무전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서준이 자는 방을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청년의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28년 만에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우야, 네가 돌아온 거니? 다음 날 아침
김비서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무전을 받은 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임서준이라는 청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야 했습니다. 김비서는 먼저 보육원 기록부터 추적했습니다. 서준이 자랐다는 보육원에 연락했어요.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다행히 남아 있었습니다. 임서준 군 기록이요? 잠시만요. 보육원 원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참 후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28년 전에 들어온 아이예요. 당시 2~3살 정도로 추정됐고요. 보호자 정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들어왔어요. 발견 경위는 산골 마을 노부부가 숲에서 발견했다고 되어 있네요. 김비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숲에서 발견됐다고요? 회장님의 사고 현장 근처가 산이었죠. 정확한 발견 장소를 알 수 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강원도 산골 마을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노부부 연락처 남아 있습니까? 글쎄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원장이 다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찾을 수 없었어요. 김비서는 직접 그 마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김비서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10채도 안 됐죠. 김비서는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28년 전에 숲에서 아기를 발견하신 분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박씨 내외 얘기 아닌가? 박씨 내외요? 응. 근데 그분들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김비서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라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글쎄, 박씨 영감이 그러더라고. 숲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아기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고요? 그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옷도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이었는데 살아있더래. 김비서는 메모를 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렸다는 건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차에서 튕겨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저기 산 중턱쯤. 지금은 길이 나 있지만 그땐 숲이었지. 김비서는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한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저 아래로 깊은 계곡이 보였어요. 여기서 차가 떨어졌다면 아이가 저 숲으로 튕겨나갈 수 있겠군. 김비서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날 밤 회장에게 무전을 쳤어요.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임서준 군은 28년 전 이 지역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채로요.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네.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고 현장과도 연결됩니다. 그럼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게. DNA 검사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회장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이, 오늘 병원 가보세. 네, 알겠어요. 서준도 긴장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자신이 이 어르신의 아들일까요?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김비서가 미리 준비한 병원이었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혈액을 조금 채취하는 것뿐이었죠.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준과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어르신. 응. 만약에. 정말 제가 아드님이면 어쩌시려고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28년간 못해준 아버지 노릇을 해야겠지. 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사흘간 두 사람은 미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요리를 하며 또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라라라 라라라라. 회장이 다가와 함께 불렀습니다. 회장은 가사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기 우리 정우 엄마가 지켜줄게. 서준은 손을 멈췄습니다. 회장을 쳐다봤어요. 이 노래 가사가 있었어요? 응. 자네 어머니가 만든 노래야. 자네한테만 불러주던 자장가지. 원래 자네 이름은 정우였어. 하지만 이제 서준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겠지. 서준이라고 부를게. 엄마가.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평생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자네 어머니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엄마 얼굴도 몰라요. 사진이 있네. 나중에 보여줄게. 회장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울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가지고 서준의 집으로 왔어요. 회장과 서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서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죠. 첫 줄이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리고 서준을 끌어안았어요. 정우야, 내 아들. 정말 네가 맞구나. 서준도 얼떨떨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글씨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정말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내 진짜 아들. 회장은 서준을 꽉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준도 회장을 안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죠. 아버지. 서준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회장은 더욱 세게 안았어요. 응, 아들아. 내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김 비서도 눈물을 닦았어요. 28년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은 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28년간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앞으로는 아버지가 지켜줄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평생 혼자였던 자신에게 가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정영숙과 가짜 아들 정우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네. 정영숙과 정우의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겠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회장님. 회장은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준아, 내 자리를 되찾아줄게. 원래 내 것이었던 모든 걸 돌려줄 거야. 자리는 상관없어요. 전 그냥 아버지가 있다는 게 좋아요. 회장은 서준을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를 완성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회장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집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서준도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정영숙이라는 여자가 한 일이야. 자네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속인 거지. 서준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정영숙과 정우의 금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녹취록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절 대신해서? 28년 전 잔이가 실종됐을 때 이 여자가 수색을 담당했어. 그런데 수색은 안 하고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김 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당시 DNA 검사 기관 기록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28년 전 검사 기록이었어요. 김 비서가 설명했죠.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이 검사 직후 거액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정영숙인가? 네, 맞습니다. 정영숙이 그 직원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DNA 검사까지 조작한 거였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지금 어디 있나? 찾았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영숙이라는 여자가 저한테 돈을 주면서 검사 결과를 조작해달라고 했어요. 친자 관계로 나오게 해달라고요. 저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있나? 네, 진술서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회장은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정영숙의 과거 기록, 미혼모였던 사실, 태영이라는 아이를 낳았던 기록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정영숙의 아들 원래 이름이 태영이었군. 네. 그 아이를 회장님 아들 이름인 정으로 바꿔서 데려온 겁니다. 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회사에 있는 그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정영숙의 친아들이지. 그 사람은 알고 있었나요? 자기가 가짜라는 걸.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모를 거야. 정영숙이 그 아이도 속였을 테니까. 김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제가 확보한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정영숙이 정우에게 계속 넌 진짜 아들이야 라고 세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얘긴가?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도 욕심을 냈습니다. 회사를 차지하려고 했으니까요. 회장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도 불쌍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겁니다. 김 실장 회사 이사들에게 비상이사회를 소집하게. 네, 회장님. 그리고 정영숙과 정우에게는 알리지 마. 갑자기 나타나야 해. 알겠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정우가 여전히 회장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에 버린 지 2달이 지났어요. 정우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영숙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회사 일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좋아. 그런데 혹시 아버지 소식 들은 거 없지?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니야.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정영숙은 불안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섬에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정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우에게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도련님, 내일 오전 10시에 비상이사회가 소집됩니다. 비상이사회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정우는 이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사회라니요. 하지만 회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회사로 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도착하니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정우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정면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윤대훈 회장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섬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서 있다니요. 게다가 옆에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정우를 쳐다봤어요.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아버지가 말을 한 걸까요? 28년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가요? 아, 아버지.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회장은 차갑게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어떻게? 언제부터? 정우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도 회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한 임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실어증이 나으신 겁니까? 언제부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임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모두 앉으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정우도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겠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소. 오늘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소. 정우는 멍하니 자리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하신다. 어떻게? 언제부터? 그럼 치매도 거짓이었다는 건가?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건가? 우리가 한 짓들을, 섬에 버린 것도, 회사를 빼앗은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지켜보셨던 건가? 정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설마. 치매 진단서도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임원들도 하나둘 들어와 앉았습니다. 모두 수군거렸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습니까? 28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긴급히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28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제 옆에 있는 이 청년을 소개합니다. 임서준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냐는 표정이었어요. 이 청년이 제 진짜 아들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진짜 아들이라니요? 정우는 의자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회장이 차갑게 쳐다봤어요. 자네는 내 아들이 아니야, 정우. 아니, 태영이라고 해야 하나.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실어증이 나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제가 가짜라니요. 저는 DNA 검사도 했잖아요. 정우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한 임원이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회장이 손을 들었어요. 차근차근 설명하겠소. 회장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야. 임서준이 내 친아들이라는 증거지. 정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검사했잖아요. 그 검사는 조작된 거였어. 자네 어머니 정영숙이 검사기관 직원을 매수해서 결과를 조작했지. 회장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검사 직원의 진술서였어요. 정우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니, 이건 자네는 정영숙의 친아들이야. 원래 이름은 태영이었고.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에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냉정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 자네 출생 기록, 정영숙의 미혼모 기록, DNA 조작 증거까지. 정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가짜라니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인생은 뭐였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도 피해자야. 정영숙한테 속은 거지.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자니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날 섬에 버렸잖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이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윤정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제 진짜 아들 임서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서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서준입니다. 임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다 한 거예요. 알고 있어. 그래서 자네를 경찰에 넘기진 않을 거야.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나가야 해. 정우는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뭐였던 거지? 정우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정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집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엄마, 나와요.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정영숙이 나왔어요. 왜 이래, 정우야? 엄마. 나정우 아니에요? 정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진짜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DNA 조작했다는 증거까지 다 있대요. 정영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게 엄마,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가짜예요?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우야, 엄마는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정영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널 위해서. 날 28년간 거짓말 속에 살게 한 게 날 위해서예요?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정영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다신 만나지 말아요. 전 엄마 아들 아니니까. 정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영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사회 결정 사항을 대중에게 알리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재벌 회장 친아들 사칭 사건, 25년 만에 진실 드러나. DNA 조작으로 가짜 아들 만든 전 비서 수배령. 기적적으로 살아난 진짜 아들, 28년 만에 아버지 품으로.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영숙의 과거, 정우의 해임, 서준의 등장까지 모든 게 보도됐어요. 회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윤대훈 회장은 짧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회장님,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25년간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윤정우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피해자입니다. 어머니한테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 저를 배신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직인 위조와 자산 횡령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영숙의 죄가 더 큽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DNA 검사까지 조작했습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 시각 정영숙은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며 떨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정영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영숙 씨 계신 거 압니다.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정영숙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정영숙 씨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세상에 재벌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정영숙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정영숙의 체포 장면이 나왔습니다. 정우는 집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뭐해? 정우가 물었습니다. 하수진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짐 싸는 거 안 보여. 어디 가려고? 나 이혼할 거야.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변호사랑 이미 얘기했어. 서류 곧 보낼 거야. 수진아, 제발. 하수진은 정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난 재벌 며느리로 시집왔어. 가짜 재벌 아들의 아내로 살 순 없어.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부부. 넌 이미 끝났어.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재산도 없어. 하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날 버리지 마. 당신밖에 없어. 일어나. 보기 싫어. 하수진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뒤따라가며 매달렸어요. 수진아, 제발. 손 떼. 하수진은 정우를 밀쳤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하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죠. 정우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떠났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누구야? 정우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28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윤정우라는 이름도 재벌 아들이라는 신분도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며칠 후 정영숙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정영숙이 피고석에 섰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정영숙, 기소 내용을 들었습니까? 네. 정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등 총 7개 혐의입니다. 인정합니까? 정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25년 전 윤대훈 회장의 친아들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친아들을 회장의 아들로 사칭시켰습니다. DNA 검사기관 직원을 3천만 원에 매수하여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5년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퇴직금과 사례금을 받았고 아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총 피해액은 100억 원이 넘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정영숙을 쳐다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아들만큼은 잘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정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대훈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회장이 정영숙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28년을 빼앗았소. 진짜 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28년을 말이오. 정영숙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소. 내 아들의 인생도 망쳤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DNA 검사 기관 직원, 회사 임원들, 김 비서까지 모두 증언했죠. 마지막으로 정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우는 수척해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가 당신의 친모가 맞습니까? 네. 언제부터 자신이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까? 이사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입니까? 네. 저는 정말 제가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우는 정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정영숙도 아들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거짓 인생을 살게 했으니까요. 정영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우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정우와 회장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정우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는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판결이 났습니다. 정영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 구속이었습니다. 정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방청석에서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영숙을 데리고 나갔어요. 정우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회장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들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겁니다.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옆자리에는 서준이 앉아 있었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준을 돌아봤습니다. 서준도 회장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힘드셨죠?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널 찾았으니까. 회장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도 회장의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면서. 네, 아버지. 김 비서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회장의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회장과 서준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은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 함께할 시간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준은 회장에게 머리를 기댔어요. 2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자는 다시 만났습니다. 차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